성격의 발달. 성격은 우리의 기억과 행동, 가치, 신념, 인식, 태도의 집합으로 밖에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격은 개성의 중추인 대뇌 심피질에서 관장한다. 우리는 신경회로의 형태로 특정한 유전적인 성향을 타고난다. 신경회로는 태아와 유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성격의 핵심을 구성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떤 태도나 행동, 성향, 감정 등을 물려받는 경향이 있다. 느낌과 결합된 부모의 반복되고 길들여진 기억들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 즉 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연합과 반복의 법칙은 평생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법칙을 통해서 대뇌 심피질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경망과 감각, 경험, 삶에서 얻은 모든 지식의 총체이자 개인의 얼굴처럼 독특한 시냅스 연결을 가진 일련의 고유한 신경망이다. 당신은 외동인가 아니면 형제가 10명 정도 있는가? 당신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아니면 편부 또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가? 부모의 종교는 무엇인가? 가족의 정치적인 성향은? 당신 가족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출신 국가는 어디인가? 평생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봤는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해봤는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봤는가? 당신은 채식주의자인가? 당신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전통은 뭔가? 신호수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의 총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내려놓은 장치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에 대응하는 신경망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는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신경학적인 존재인 내가 결정이 된다. 마음은 살아있는 뉴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사물이다. 뇌와 마음은 멈춰있지 않다. 마음과 뇌는 조정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내가 어떤 회로를 사용할 것인가로 나 자신이 결정되는 것이다. 의지와 집중력, 좋아하는 기억, 실천에 옮긴 행동, 생각, 느낌, 기술, 이런 것들이 나를 결정하는 회로를 만든다. 우리는 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만들고 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신경망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리고 그 신경망 역시 우리가 만든다는 습관적인 신경망처럼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확실히 사랑과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와는 다른 신경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격려와 체벌은 사랑의 서로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풀고 보살피는 것을 사랑으로 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학적인 부모의 쓸데없는 관심을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문제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신경회로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쌓여서 만들어진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현재를 자신만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남들과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도록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대뇌 심피질에 새겨진 어떤 독특한 신경회로의 조합이다. 평생 동안 기억으로 축적된 정보는 서로 다른 신경회로로 조합되어 오늘의 나를 만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는 다양한 신경망들을 활성하여 독특한 신경 생각과 개념, 기억, 행동, 의견, 사실, 성격, 성향, 판단, 호불호, 기술 등을 모든 것을 처리한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회로를 활성함으로써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강화하고 재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장소, 사물, 시간, 사건을 연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때 장소, 사물, 시간과 같은 각각의 요소들은 특정 신경망으로 저장된 이미지를 알고 있는 정보를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자신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이나 장소, 사물, 시간, 사건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는다. 대부분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상대가 묻는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샌디에이고 출신입니다. 상대가 말한다. 샌디에이고라고요?
나도 거기 살았는데. 그럼 당신은 대답한다. 언제 거기 사셨어요? 저는 1984년부터 4년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상대가 대답한다. 재밌네요. 나는 1986년부터 4년간 살았는데. 당신이 대답한다. 정말요? 샌디에이고 어디 사셨어요? 상대 웃으며 대답한다. 미션 비치에 살았어요. 당신이 대답한다. 저는 퍼시픽 비치에 살았어요. 바로 옆 동네죠. 상대가 본다. 혹시 피터 존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도 거기 살았는데 당신이 답한다. 네, 1986년에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웨딩카를 몰았죠. 그가 몰았던 차가 50년대 모델이라 기억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여러 신경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상대가 공통된 신경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신경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나는 누구를 알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나는 거기에 몇 년도에 살았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놀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알아요. 나도 그 일을 해봤죠. 나도 거기에 살았어요. 나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나도 그 시기에 거기에 살았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이 마음에 드는군요.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네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다. 내 신경망과 당신의 신경망은 참 비슷하군요. 우리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이로써 당신은 과거의 경험과 그 경험과 연관된 느낌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느 한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과거에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한다. 이러한 기억의 과정은 우리를 좀 더 습관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 상태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개성이라 불리는 반복적인 어떤 성향이 없는 경우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신경망들의 반복적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을 삶에 적용해보자. 앞에서 DNA 심피들의 정기적인 활성화를 번개에 비유했던 것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은 독특한 신경회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냅스의 활성화 패턴이나 배열, 조합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신경회로와 자신만의 활성화 패턴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 신경 활성화 폭풍들 중에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씨를 알리는 기상도처럼 모두가 신경망에 자신의 고유한 신경 기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뇌 활동 형성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 활동의 큰 변화 없이도 생각을 처리하는 특정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일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와 관련된 신경망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 나중에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활성화하는 강력한 신경망을 갖게 될 것이다.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같은 주제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같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DNA 신비들의 주름 사이에 돈에 관한 신경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생각은 강한 신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신경회로가 된다. 결국 반복적인 생각이 가장 의식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벽주의나 낙천주의 같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이들은 이 성향과 관련된 신경망이 좀 더 발달해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성향을 반복하여 이와 관련된 신경망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이 신경망은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큰 길이 된다. 결국 그들은 더 쉽고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서 계속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변화 만들기. 성격이 오랫동안 특정한 조합의 신경망이 활성화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신경망을 활성화하는지가 신경학적인 나라는 원형을 만든다. 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람탁교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나는 말하자면 성격의 상자, 더 박스 오브 더 퍼스널리티이다. 이것은 실제 상자나 뇌의 어떤 고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수많은 신경회로 중에서 마음이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시냅스 배열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틀이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의 조합으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성격의 상자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익숙한 마음들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고 과정에서 가장 일상적인 신경 패턴만을 습관적으로만 활성화한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신경회로로 짜놓는다. 이렇게 신경망의 조합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
이것이 곧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실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된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란 다른 조합과 배열로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습적인 신경 패턴을 버리는 것이다. 마음이 내 활동이라면 새로운 마음의 틀을 만드는 것은 내의 기존 신경회로를 다시 짜는 것을 의미한다.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존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기초로 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배열로 신경회로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뇌를 단련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매일같이 반복해서 굳어진 습관적인 사고방식의 신경망을 깨야 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웠던 사고방식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신경망의 습관적인 활성화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비열의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신경가소성의 개념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상자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다. 현재의 나를 만든 습관은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은 습관을 바꿀 힘 역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나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경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신경망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체온 족쇄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감성 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동 주행 장치를 켜고 타고난 성향 그대로 막무가내로 돌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방식이다. 로버트 쿠퍼.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자유 찾기. 인간은 모든 공포와 불안, 우울, 배고픔, 성적 충동, 고통, 분노, 공격성을 경험한다. 예전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기능성 자기 공명성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지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감정의 표현과 경험이 어떤 원리로 다른 이와 구분되는 나만의 개성을 만드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신경회로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 마음이란 개개인의 가장 주관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연구가 다소 주관적인 성격의 자연과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뇌의 생리학을 연구할 수 있다. 살아있는 뇌의 기능과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자들을 마취한 후에 뇌의 작은 탐침을 삽입하는 실험을 통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연구 대상자들의 뇌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고 같은 질문을 해서 특정 과제를 처리하는 뇌 영역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특질이나 행동, 능력 등의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인 마음의 패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새로운 정보 처리하기. 내가 작동하는 원리와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는 별개의 문제다. 기능성 뇌 영상 촬영설이 등장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실제로 마음을 만들기 위해 작동적인 뇌를 관찰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영상기술의 발달 덕분에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듯이 뇌 영상기술도 처음에는 뇌의 이상 부위를 찾아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에게 관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뇌의 적응력과 가소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기능성 뇌 영상 기술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도대체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 말은 사실 상황에 대처하거나 새 정보를 얻는 게 힘들 때 자기 자신에게 내뱉는 말이다. 결국 어떻게 배우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반응. 우리는 환경에 반응한다. 그리고 주변의 자극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연합과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어 굳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굳어진 신경망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며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신경망이 끊어지면 그 활동을 점점 덜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냄새나 생각 하나로도 프로그램되어 있는 일련의 반응이나 행동이 나타난다. 이 굳어진 프로그램이 가동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동적이고 일상적이며 무의식적인 것이 된다. 자신의 행동과 느낌, 말, 생각조차도 더 이상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느낀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들 대부분은 게으르다. 물론 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의 몸과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에는 기저다. 둘 다 최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일상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도 에너지도 들지 않는다. 마치 정지해 있는 자동차처럼 마음의 주차장에 머무르는 것이다. 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쉽다. 어떤 생각과 연결된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하다 보면 하나의 신경 패턴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같은 패턴의 같은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매일 똑같은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쉬운 것은 이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어떤 노력이나 의식적인 인식이 필요 없다. 즉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물려받아서 후천적으로 발달시킨 자동적인 신경망의 총합이라면, 게다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습관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은 아무런 의식과 노력 없이도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의식적인 생각을 멈추고 미리 프로그램된 움직임과 행동에 따라 반응하며 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환경과 연합된 과거를 배경으로 하며 반복된 경험을 통해 발전한다. 판에 박힌 삶. 외부 환경에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같은 배우자와 20년간 함께 살고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잔디를 깎고 심지어 같은 집에서 같은 이웃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똑같은 신경망의 습관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단지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갈 준비를 할 때 당신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치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하듯이 당신은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교통방송을 듣는 등 정해진 순서를 차근차근 밟을 것이다. 물론 치약을 사용하기 전에 뚜껑부터 여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를 닦을 때마다 같은 부위부터 닦고 같은 횟수를 반복한다.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다. 머리부터 닦는다든지 얼굴부터 닦는다든지 정해진 순서가 있을 것이다. 평생 매일같이 수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집중이 필요 없는 이 같은 행동을 하루에도 수백 번 하는 것이다. 집중이 필요한 때에 오직 처음 이 일을 배울 때뿐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방법을 기억하고 기술을 익히고 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쉽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그야말로 제2의 본성이다. 이 모두가 굳어진 신경망이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뇌에 관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되는 것은 능률과 숙달 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경이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아침 30분간 로봇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자동 조정 기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용하고 있을까? 과연 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 조정 기능을 끄고 의식적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또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적인 일과들처럼 전의식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믿음과 가치, 태도, 기분까지 무의식적이고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주 활성화되어서 굳어버린 신경망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틀 안에 갇혀버린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자 우리가 가장 자주 활성화하는 뉴런의 조합이며 배열이다. 이러한 굳어진 신경망의 뉴런은 마치 두꺼운 기둥과 복잡하게 얽힌 가지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와 같다. 이들은 가장 정교하고 풍부한 신경망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회로와 우리가 나중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성격이라는 상자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자의 틀과 경계다. 상자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상자 안의 삶. 라운타의 가르침에 따르면 상자의 경계는 우리의 느낌이다. 우리는 경험을 느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상자 안에 담긴 것과 상자 밖에 있는 것은 다음의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자극이 친숙하고 알만하며 일상적이고 편안한 것인가? 여기서 잠시 편안함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성격의 상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고 정체성이 자신의 행동과 신념, 이해, 가치 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습관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은 것, 즉 자연스럽지도 쉽지도 않은 모든 것은 불편함의 원천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파티에서 사람들과 웃고 마시며 즐거워 있다고 생각해보자. 잠시 후에 몇 사람들이 가구를 벽 쪽으로 붙이고 음악을 튼다. 그러자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당신은 사람들이 신나게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곧 갑자기 춤자랑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만다. 당신은 춤도 못 춘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는 춤 동작이 없기 때문에 춤을 출 때면은 항상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해왔다. 당신은 갑자기 사교적인 사람에게 해서 내성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형편없는 춤 실력을 알아차리느니 차라리 춤을 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벽 쪽에 붙어서 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피한다. 당신은 불편함 때문에 춤을 출 수가 없다. 몇몇이 당신을 무대로 끌어내려고 시도하자 당신은 차라리 파티장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상자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러한 행동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짓이다. 결국 당신은 상자 밖으로 나올 기회를 버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일련의 신경망으로 후퇴한다. 약간은 자신을 사회적인 나무로 여기면서 말이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가져다줄 익숙함을 가지고 그 경험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예전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다.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레스토랑에서는 악어를 전제로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몇몇 나를 설득한 끝에 나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악어를 먹기로 했다. 마침내 악어가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기를 크게 잘라서 입안에 집어넣고 맛을 음미하며 씹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맛이 어때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닭고기 맛이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도 나도 악어 고기를 맛보려 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익숙한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식의 맛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닭에 관한 신경망이 활성화되자 사람들은 쉽게 용기를 얻었다. 왜냐하면 닭은 그들의 익숙한 경험과 느낌의 상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궁금했다. 만약 내가 악어 고기의 맛이 도마뱀 고기의 맛과 비슷하다고 했어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신경망과 시냅스가 과거의 기억이 남긴 발자취라면 이제는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와 감정의 구습을 끊고 이를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신경이 습관적인 활성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배열의 회로, 즉 발자취를 만드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는 의지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뇌가 평소와는 다른 순서와 배열로 시냅스를 활성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격의 상자는 우리에게 무척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뇌가 정해진 회로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대신에 이미 뇌에 들어있는 과거에 익숙한 정보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만들어진 신경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진화하고 진보하며 행동을 수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반대로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가장 일상적인 신경망이 가장 성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신경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좋은 질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답은 절대 아니다. 걷기나 타이핑, 운전, 먹기 같은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는 상대 안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이 우리를 제한하는 더 큰 이유는 내가 생존 모드일 때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생존 모드.